웃으면 안 돼. 집중하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웃기지 말라고! 자, 오자마자 업 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업 안하고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죠? 예,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 못하신 분들께는 예, 아니야 후원이란다. 업을 못하신 분들 오늘 밤에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그리고 이 후원 못하신 분들 너무 기죽지 마시라는 말씀. 예, 생방송 지금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면 그게 최고의 후원이라는 거. 아무 말 대잔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자,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업 감사합니다. 업 해주신, 자, 지금 이 시간 업 해주신 2556분께 감사드리고요. 아직 업 안하고 보는 인간들 누구일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조금 아까 저기 시작하는 음악으로, 예. 너나 잘 살아! 라는 음악을 틀어드렸는데요. 예. 아유, 뭐, 이거 뭐, 또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이거 뭐 인트로도 못하고 그냥 곧바로 달려야 되는 건가, 이거? 예. 업 1위 등극했어요. 땡큐예요. 고맙습니다. 예.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눈이 너무 무리였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지금, 이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총리 이낙연 후보, 예,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네. 제가 이제까지 청문회를 보면서, 청문위원들이 불쌍해 보인 거죠. 청문위원들을 보면서, 먹고 살기 힘들지, 이러면서. 동병상련이 느껴지는 거야. 진짜, 시사방송은 권력을 까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온 지난 11년. 예. 노무현 때 그 서름은 그래도 못 모르고 견뎠어. 이명박 박근혜 때 신나게 까다가 문재인이 되면서 요즘에 그냥 아유 칡집이나 팔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내 마음. 그리고 지금 이낙연 총리를 마주하고 있는 저 자유당 의원들을 보면서 드는 느낌이
같이 칡집이나 팔까? 어떻게 칡집 팔러 가는데 한 자리 내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유, 우리 칡밭이 좀 넓으면 좀 어떻게 같이 팔까 할 텐데. 한꺼번에 캐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 뿌리씩만 캐야 된단 말이야.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낙연 아들에 대해서 막 물고 늘어졌는데, 아유, 이놈이 이제 경대수라는 의원이, 막 이낙연 의원 아들의 뭐 치료 기록 내놓으라고 막 그랬던 모양이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경대수 장남도 군면제. 그런데 그 군면제 사유가, 뭘까요? 예. 경대수 아들 군면제 사유는 미공개? 누가 누굴 청문회? 네. 제가 이제까지 청문회를 한 15년 지켜봤는데, 그 청문위원이 중간에 네티즌들한테 청문 당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이게, 그, 청문회 하러 나온 의원이 국민들한테 청문회 당하는 거, 신상 털리는 거, 이거는 지금 15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를 지적했던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은 가운데 그 사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대수 의원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배우자와 아들 자료를 철저히 거부했다라며 자료를 요청했다. 경대수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어깨 탈골로 병역 면제받은 아들의 최근까지의 의료 기록, 그다음 위장전입 의혹 관련 아들의 주민등록증 초본,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실거래 자료 등이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판정이 2002년이었는데 그 뒤로 치료를 위해 노력을 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서 목숨을 건 수술을 하게 돼서 재신검을 포기했다고 아들의 군면제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경대수 의원은 제대로 역풍을 받았다. 이 후보자의 아들 군면제를 지적한 경대수 의원의 장남도 군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일 매일경제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국회의원 아들 17명이 모두 몸이 아프다는 이유라면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중 경 의원의 아들이 있었고 군면제 사유 질병을 미공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경대수 아들 왜 면제임? 역풍 잘 받아라.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고양이 나무라는 격. 누가 누굴 청문회 하는가? 경대수 이런 식으로 존재감 알리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보게 돼 있죠. 이낙연 의원의 아들 문제는 어제도 우리가 잠시 다뤘지만, 이낙연 의원의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어깨를 다쳤대. 고등학교 때부터 어깨를 다쳐서 탈골이 되기 시작했고, 그걸 그 친구들이 현장에 다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된대요. 그래갖고 이제 2002년까지 그 어깨 탈골이 수차례 되는 바람에 그 수술을 받았고, 그 수술 때문에 이제 면제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 아버지가 자기가 이제 국회의원을 계속 해야 되니까 어깨를 고쳐서라도 군대를 보내려고 무리를 하던 도중에 알고 보니까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큰 병을 겪게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술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 군면제를 받고 어깨 수술한 줄 알고 질렀다가 그만 어깨 수술한 거는 2002년 2월이었고 군면제는 2002년 5월이었고 그 다음에 2003년에 받은 수술은 어깨 수술이 아니라 뇌 수술이었다는 그런 게 밝혀지면서 도리어 이렇게 좀 상황이 참 안쓰럽게 된 거죠. 예, 이 이낙연 의원에 대한 그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더 높아지고 신뢰감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자료를 공개하라고 들이댔던 의원의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는데 질병에 이름이 없어. 질병에 이름이 없는 문제로 네 거부터 깔아. 예, 뭐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좀 아까 그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또 막 하소연을 했는 모양이에요. 예, 정말 찌질찌질 참 안 됐어요. 우리 같이 칡즙이나 팔까? 참 힘들지. 예, 박근혜 같은 대통령의 야당 의원하면 할 맛이 나는데 문재인 같은 대통령의 야당 의원이 참 힘들어. 내가 동병상련을 느낀다니까. 아유, 내가 그냥 박근혜, 이명박 때 그냥 신나게 까다가 문재인을 깔래니까 이게 참 그러네. 많이 힘들면 어떻게 내가 그 국도변에 한 자리 마련해 볼 테니까 그 우리 집 지금 못 팔어. 그 저기 하루에 조금씩밖에 못 캐기 때문에 그 동네 칡해 갖고 와봐. 그럼 한 자리 내줄게. 우리 같이 사이좋게 국도변에서 우리가 칡집을 팔면서 이 문재인의 시대가 지나가기를 같이 한번 꿈꿔보자고. 아유, 이게 극한 직업이야. 아유, 시사 방송이 극한 직업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사실 이제 이게 이명박 박근혜 때도 극한은 극한이었어. 그땐 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깔 게 너무 많아. 내가 그때 목이 나간 거 아니야. 12시간 욕을 했는데도 욕을 다 못해가지고 이제 여기부터 내일 하자 그러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욕할 게 쌓여가지고 그때도 극한은 극한이었어. 욕할 게 너무 많아서 극한이었다라면 이제 지금은 극한은 극한인데 좀 욕할 거 찾느라고 밤새 뒤져도 안 나오는 거 있잖아. 왜 눈이 벌겋게 찾아도 그게 참 깐 사람이 더 욕먹는. 내가 그래서 경대수 의원의 입장을 이해를 한다니까. 살맛 안 나지. 괜히 이낙연 털다가 본인이 신상 털리고 그 자식은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 우리 아버지는 왜 청문회 나가가지고 내 지저분한 과거를 털고 있을까? 네티즌들이 또 그 얼마 안 되면 경대수 장남이 누군지 또 찾아낼 거 아니야. 걔가 멀쩡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 개망신 아니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디 칡 잘나는 데 있나 좀 찾아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칡집 연대를 하자고. 아유, 이게 저기 뭐예요.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청문하는 의원들이 참 짠해 보이기는 처음이야. 총리 후보한테 주적이 누구냐고 계속 물고 들어주고 그거 이미 다 끝난 얘긴데. 예. 난 경쟁 칡트럭. 야! 너 국도변에 칡트럭 끌고 오기만 해봐. 내가 빵꾸 내버릴 거야 내가. 칡은 또 무슨 죄. 지금 이제 막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지금 오늘 저기 뭐야 이낙연 의원 아들의 군 면제에 대해서 망치 부인님 방송 재밌어요. 똑같은 말 2번 이상 하면 저기야 블랙이야. 아무리 재밌단 말이라도 똑같은 말을 지금 한 10대 번 한 것 같아. 그래서 너 블랙이야. 이런 사실 하면 안 돼. 자, 우리 이제 내가 어저께 이제 그 또 모 대학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이 망치 부인은 이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 중에 어떤 게 더 짜릿하냐. 그런 얘기를 이제 했어. 근데 이제 사실 많은 이제 방송인들이 칭찬 듣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뭐 망치 부인 방송 재밌어요. 뭐 이런 말 듣는 거 좋아하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짜릿한 말이 이거 실화냐야. 왜냐하면 이거 실화냐라고 묻는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몰랐던 내용이잖아. 자기가 몰랐던 내용인데 내 이야기를 듣고 흔들린 거야. 그럴 때 이거 실화냐 그러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제일 좀 짜릿해요. 내가 또 한 사람의 무지한 벗을 진실의 세계로 이끌었구나. 그에게 빨간 역을 입속에 넣어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실화냐? 그 말이 제일 좀 짜릿하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채팅창에 막 나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글을 쓰잖아요.
그럼 일단 의심이 돼.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내가 옛날에 겪은 일이거든. 막 사람들 앞에서 내 칭찬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러면서 내 팬들이 이제 이 A라는 사람 좋아한단 말이야. A가 나를 막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A를 좋게 본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 차수 변경이라는 걸 하면서 내가 집에 가고 나면 우리 망치는 다 좋은데 이런 게 좀 아쉬워 이러면서 뒷담을 까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망치를 축출하자. 망치 부인 방송에 망치가 없는 뭐 이런 걸 만들려는, 옛날에 내가 그 게시판 시절에 그런 일을 내가 실제로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절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해. 왠지 내 앞에서 막 이쁘다 그러면 이 새끼가 나한테 돈 빌리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멋있어요 막 이러면 이 새끼 뭔가 나한테 좀 부탁할 게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좀 성격 파탄자잖아. 내 앞에서 칭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나 없을 때 이렇게 뭐 애들러서 뭐 살짝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막 대놓고 칭찬하는 거는 좀 그래. 그리고 이제 사실 그리고 어저께 그런 질문도 나왔어. 가장 인상 깊었던 채팅이 있느냐? 있죠. 제일 인상 깊었던 채팅이 뭐였냐면 그때가 언제였어? NLL 문제로 논쟁할 때 91년 남북기본합의서 부칙 들고 왔던 애. 사실 그 남북기본합의서에 부칙이 있었다는 건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도 교과서에서 알고 있는 거지. 웬만한 사람은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도 몰라. 그 사회 시험 볼 때 남북기본합의서가 있다 이걸 아니까 그 사회교과서 선생님들이나 좀 아는 얘기지. 일반 학생들은 그거 그냥 제낀다고. 근데 그 남북기본합의서에 91년, 1991년에 노태우 정권 때 남북 간에 남과 북이 기본합의서라는 것을 동의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남북기본합의서에 부칙이라고 따라붙은 서류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일반인은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부칙이 있다는 거 알았어? 다 모르잖아. 그 부칙에 뭐가 들어갔냐면 NLL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우리 다 몰랐어. 근데 이제 NLL 논쟁을 할 때 지는 나한테 이 NLL을 북한도 인정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갖고 온 거야. 내가 이제 NLL을 북한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말이냐? 북한도 NLL을 인정한 증거가 있다. NLL의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면서 그 부칙을 가져왔어. 근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74년도에 NLL의 가치가 변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무시한다는 얘기였어. 근데 얘는 91년도에도 북한이 NLL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서류를 갖고 온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모르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칙을 들고 온 거야. 근데 거기 보니까 NLL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지금 당장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땡큐하다 야 너무 고맙다 너 이런 거 어디서 알았냐 이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지금 거의 8년째 아니야 2009년쯤이었으니까 그게 2009년이었죠? 2010년이다. 2010년이었으니까 지금 내가 7년째 그걸 써먹고 있는 거죠. 8년째. 쥐가 갖고 와서 알았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제 NLL에 대해서 74년도에 미국이 그 NLL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헨리 키신저가 인정해버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도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에 아예 부칙으로 그걸 박아넣은 거야. NLL 문제를. 그래서 노무현 때 더 이상 NLL을 언급하지 않기로 한 게 그게 91년도 노태우가 했던 약속도 폐기시킨 거야. 91년도에 노태우는 NLL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해줬거든. 근데 노무현이 NLL을 없애란 욕을 더 이상 하지 마라 라고 이 NLL 문제는 더 강화하다시피 한 거죠. 그걸 이제 걔는 몰랐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NLL의 존재를 북한이 인정한 증거랍시고 갖고 왔는데 그만 그 내용이 노태우 때 약속을 해준 거야. NLL은 국제법 위반이니까 지금 당장 재논의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김영삼 때
김영삼 때 그 국방부 장관이, 이거 중요한 거예요. 김영삼 때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NLL이 국제법 위반이니까 재논의해야 된다고 국회에서 발언을 해. 그러니까 이제 신한국당애들이 팔팔 뛰면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왜 우리 영해를 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그 막 말을 막 얼버무렸어. 그게 김영삼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NLL 남북 기본 합의서에 노태우가 부칙으로 NLL이 불법이라고 인정했다는 거. 그 걔가 아니었으면 누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2009년에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제 대북 송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북한으로 불법 송금이 있었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다. 이러면서 대구 청년이 또 판결문을 갖고 왔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판결문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 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보자. 그래갖고 같이 봤잖아. 그래서 거기 쭉 읽다 보니까 그 나온 거야. 지금 정몽원이 현대에서는 이게 2000년 6.15 정상회담을 그 2000년에 6월달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그 돈을 준 거니까 통치장업으로 인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돈은 현대가 북한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5가지 독점 개발권을 따내기 위한 뇌물로 보여지므로 이건 통치작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 대법원 판결문에.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대북송금 특검을 가지고 호남하고 친노를, 그러니까 영남을,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하고 호남을 이간질시키려고 어떤 언론도 공식적으로 보도를 안 한 거야. 우리 다 몰랐던 내용이야. 근데 걔가 들고 와가지고 줄줄이 들고 와가지고 대북 북한으로 불법 송금했다는 대법원 판결문이 있는데 망치부이 지금 뭔 소리야 이래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한글 읽어줬잖아. 너 단어 뜻 모르냐? 이러면서 쭉 읽어준 다음에 땡큐 하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그 대법원 판결문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잘 쓰고 있어요. 9년 거의 10년째 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인상 깊은 댓글이죠. 왜냐하면 지들 딴에는 나한테 어떤 반론의 근거라고 갖고 왔는데 얘네들이 그 자료의 가치를 모른 거야. 그리고 나한테 한 2012년까지 된통 당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료 갖고 와봐 그러면 안 갖고 와. 내가 몰라서 그래. 자료 한번 갖고 와봐. 그러면 안 갖고 와. 제가 한번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들을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자료들은 이게 그 일반인들은 모르는 자료예요. 일반인들은 모르는 자료인데 그 소위 덩다리들을 꼬시기 위해서 댓글 부대들이 그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들을 이게 퍼돌리고 있다가 걸린 예였던 거죠. 네. 사실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그거 알죠? 영국에서도 와서 연구했고, 그 다음에 옛날에 프랑스에서도 메일을 보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인가에서도 지금 이 방송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연구 목적으로.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그 연구하고 있어.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냐 하면, 도대체 이 방송이 뭐냐. 이 시사방송인데 일반적인 시사방송의 품격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이 뭐 시청자들을 막 대우해주냐. 시청자들을 막 이렇게 존중해주고, 막 후원해준 시청자들을 막 고려해주냐, 이런 것도 아니야. 뭐 열혈 팬인데 블랙 걸어버리고 막, 그러고, 그런 데다가 막 시청자들한테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런데 이 방송이 자꾸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그리고 이게 한번 보기 시작하면 안 나가는 거. 그런데다 이제 이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변화의 씨앗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구 대상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맨날 나한테 이제 그 문의를 하면, 우리 방송의 특징은 뭐냐면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거다. 가령 예를 들어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실시간으로 채팅 소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거기는 유튜브의 일반적인 시청자 수준이 이 토론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만약 시청자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일단 진행자가 수준이 안 되거나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령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JTBC 같은 이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채팅을 하면 그거는 진행하는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YTN이나 연합뉴스 같은 거, JTBC 뉴스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채팅을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제작자하고 제공자하고 실시간으로 채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는 채팅을 내가 보면서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방송을 한 내용에 대해서 누가 추가로 질문한 부분을 요 얘기는 내가 좀 짚고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방송 내용이 보다 더 풍부해지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우리 방송의 특징은 결국은 뭐냐 하면 수준 높은 시청자들과 망치 부인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강화되는, 점점점 내용이 성숙해가는 방송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팟캐스트들은 자기네들이 어떤 내용을 만들어서 그걸 올려. 그리고 나서 사후의 반응을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후의 반응을 보는 거하고 달리 우리 방송은 실시간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는 왜 그 실시간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이해 정도를 본단 말이야. 어디까지 이해가 된 것 같다.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말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를 감지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에 따라서 추가로 보충 설명이 더 들어가거나 아니면 반론에 대해서 또 보충을 하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 아프리카를 통해서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확실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유튜브를 본 분들이 나중에 사후 질문들을 해. 근데 이제 실제로 생방송을 보는 분들은 채팅창에서, 아프리카 생방송을 보는 분들은 생방송에 나온 채팅을 통해서 내용들이 더 보강이 되니까 그런 질문을 안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나중에 혼자 보는 분들이 꽤 문자로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유튜브 시청자들은 질문하기 전에 망치분의 이전 방송을 다 보고 질문하세요. 내 일일이 그걸 답해줄 수가 없어. 내가 이전에 다 했던 얘기들을 막 유튜브 방송 보고 질문들을 하더라고. 그렇게 막 궁금한 게 많으면 아프리카를 깔고, 가령 해외에서는 아프리카를 못 봐요. 해외에서는 아프리카를 볼 수 있는, 가령 이제 해외에서 그 유선 인터넷으로 보면 볼 수 있는데, 그 외국에서는 모바일로 아프리카를 시청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우리나라 어디 안에서나 아프리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파이 존에 가서 아프리카 생방송 보면서 채팅창도 같이 읽고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좀 풍부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이게 나는 지금 이제 다른 어떤 동영상을 올리는 사이트들이나 지금 막 생긴 무슨 다른 뭐 생방송 사이트들이 있어. 근데 다른 생방송 사이트들하고 아프리카의 차이가 있다면, 사실 지금 다른 생방송들은 아프리카를 모방한 거잖아요. 예. 다른 생방송 사이트들은 아프리카를 모방한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부터 좀 차이가 있었어. 뭐냐 하면, 이 아프리카에 내가 처음에 왔을 때 어떤 분위기였냐, 시청자가 주인이란 느낌이 되게 있었어. 시청자가 주인이란 느낌이 되게 있었고, 그래서 시청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방송은 아프리카에서 못한다. 그래갖고 이제 막 방폭시키고 그 방장을 괴롭혀서 내쫓아버리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거야.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지만 나는 그게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강하게 생존한 하나의 소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W라는 그 그러니까 베타 시스템이 있었대. 그때 이제 이 시청자들이 같이 만든 거야. 의견들을 막 내면서 아프리카라는 사이트를 같이 만드는 거야.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은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민주주의도 사실 주인의식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가 처음 왔을 때부터 그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수준이 높았던 건 자기네들이 만든 사이트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물 관리하겠다. 그래서 진정성이 없는 방송을 내쫓았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별풍선이 생긴 다음에 이상한 방장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별풍선 서로 쏴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아프리카에 진입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방송은 이 시청자들이 가가지고 없애버렸어. 쫓아내버리고 방송 못하게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아프리카에 BJ들을 이 시청자들이 조련한다고 하면 좀 심한 말이고, 선발한가는 커트라인을 둔 거죠. 수준 미만은 못 들어와. 수준 이하는 못 들어와. 이런 게 이제 이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얘네들이 심하게 나를 시험했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래, 아줌만 인정해주지. 그러면서 날 더 이상 안 건드기로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도 막 너무 심하게 노출을 하거나, 그 방송을 통해 사기를 치거나, 가짜 물건을 팔거나, 그런 경우 많았어요. 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이상한 물건을 막 판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사람들 다 내쫓았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프리카의 힘이다. 한마디로 이건 아프리카는 어떤 대자본이나, 대자본의 힘으로 지배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시청자들의 그 눈높이로 조율되는 방송.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에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는 거야. BJ들도 주인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들도 주인의식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이런 BJ들을 돈으로 막 유혹을 하는 거잖아. 저 게임 무슨 사이트 같은 데서는요, 막 벤츠 같은 자동차 사준대. 자동차를 사주고 데려간다는 거야. 자동차 사주고 데려가거나, 아니면 얼마를 약속하고, 연봉 얼마를 약속하고 데려간대. 그래가지고 데려가갖고 열 몇 시간씩 계속 게임하라고 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갔다 돌아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자본의 힘인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작년이었죠.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 망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의 주요 방송인들을 빼갔잖아. 그 시청자 많은 방송들을 막 빼가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때 특정 방송인들 좀 사실 띄운 면도 있었어. 특정 방송인들을 막 띄우더라고. 그러더니만 살살 이간질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데리고 나간 사람들이 그 뒤에 좋은 소식이 잘 안 들려. 그게 왜 그러냐.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데려간 거야. 그러니까 그 BJ들을 사랑하고 그 BJ들을 키워주려는 목적으로 데려간 게 아니라 아프리카의 주력을 빼갖고 김을 빼겠다. 이런 생각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 이 아프리카가 쉽게 망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힘이야. 이 아프리카를 맨 처음에 만든 주인이 시청자들이었고,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지켜내는 그 전체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 아프리카는 소문이 빠르잖아. 소문이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막 버글버글 모여갖고 이 방 보다가 야 저쪽 방에 뭐 떴다 우 몰려가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재미가 있는 거지. 살아있는 그 재미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 이제 왜냐면 이게 맨 처음부터 만든 그 주인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 유튜브는 아무래도 좀 그냥 뜨내기들이 많고, 그리고 처음부터 실시간 생방송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실시간 생방송으로 채팅하면서 어떤 팬덤이 형성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우리 철구님을 보면서 내가 철구님한테 고마워하는 게 뭐냐. 사실은 만약에 작년 가을에 철구님을 데려갔다면, 철구님을 빼갔다면 아프리카가 무너졌을 수도 있어. 철구님이 간다고 그랬으면. 철구님이 아프리카를 버리고 만약에 그 게임 방송을 하러 다른 사이트로 갔다. 그러면 아프리카가 치명상을 입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근데 철구님이 안 갔잖아. 그게 컸어. 그러면 이 철구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남은 거, 그게 아프리카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철구님의 컨셉 자체가 막 정의롭고 착한 남자가 아니잖아. 철구님 컨셉 자체가 개구쟁이에 장난꾸러기고, 그리고 이제 뭔가 나쁜 남자 컨셉이야. 철구님의 컨셉 자체가. 옛날에는 엉뚱한 짓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옛날에 내가 처음 왔을 때 철구님이 언더그라운드의 제왕이었는데, 아유 그때 그냥 소문 들으면 나도 걱정됐다니까. 저 사람이 정상인가지고 그랬는데, 점점 이 철구님이 아기를 낳고 아빠가 돼가면서 그 성장해 가고 그러면서 그 뭐라 그러나
이 철구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이제 철구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번에 막 5.18 때, 이번에 5.18 때 그 철구님이 5.18을 모욕했다. 문제가 있었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12일 날 사건이더라고. 12일 날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뭐 시청자들하고 철구님이 막 싸우고 있었대. 막 싸우고 있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애가 518개의 별풍선을 쐈고, 그래서 그 철구님의 말은 그때 시청자들하고 싸우는 도중에 폭동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는데, 그걸 5.18을 폭동으로 그 비하했다.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야. 근데 그게 12일 날 있었던 일인데 싹 묻어놨다가 5월 18일에 터트린 거야. 예. 예. 5월 18일에 그걸 터트렸대. 그리고 그날 12일 날 딱 얘기하다가 철구님이 이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과까지 했대요. 사과까지 했는데 그걸로 문제를 삼은 거야. 그래갖고 뭐 철구 BJ가 뭐 5.18을 비하했다. 그러면서 막 퍼돌린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그 5.18 때 또 나 때문이지 뭐. 철구님이 그날 당한 거 또 나 때문이야. 내가 그 광주 방문해가지고, 광주를 방문해서 5.18 기념관들 막 돌면서 그때 이제 그 광주에 대한 시청자들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새로운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막 다른 지역 분들까지 광주에 대해서 정말 몰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야. 그러자 아까 그게 이제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로 대박을 딱 치고 그 다음에 망치가 실제로 광주를 훑고 다니면서 이 광주의 아픔을 공간 다 보여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쟤네들이 그토록 이 전두환 세력이 그토록 죽이고 싶었던 광주를 이 막 살려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보복으로 그러니까 철구님 방송을 계속 얘네들이 킵한대. 계속 녹화를 떠놓는 거야. 일부러 문제가 되는 장면을 유도하고 문제가 되는 장면을 딱 녹화 떴다가 그때마다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왜 연예인 스캔들 이용하듯이, 예, 연예인 스캔들을 이용하듯이, 자, 다른 이 방송을 떠나간, 예, 아프리카를 떠나간 BJ들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철구님을 또 비하했던 거지. 응. 내가 진짜 미안해. 내가 이 철구님한테 진짜 내가 매번 미안한 게 내가 또 대박 한번 치면 또 철구님이 또 당해. 그게 너무 좀 미안했고, 그리고 이제 철구님 방송 시청자들이 우리 방송에서 그러니까 나하고 철구님 합방했던 내용, 그 내용들 중에서 뭐 철구님이 뭐 오열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부분 편집을 해갖고 뿌렸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철구님 컨셉은 막 장난꾸러기고 막 나쁜 남자고 집중 안 하고 막 그런 컨셉인데, 거기서 이제 망치 부인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 편집을 해가지고 그 철구님 팬들이 공유를 하고, 그때도 막 예, 음모론 갑이래요. 고맙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딱 나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네, 또 맞았다는 얘기죠. 인증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라 하냐, 우리 합방한 다음에 그 철구님 시청자들이 그랬다는 거야. 이거 실화냐고. 망치 부인하고 방송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 진짜냐? 진짜 국정원에서 그랬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철구님과 망치가 합방을 했을 때 그것이 갖고 오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철구님을 또 괴롭히려고 했는데 또 뜻대로 안 된 모양이야? 예, 뜻대로 안 된 모양이에요. 나는 사실 그래요. 이제까지 많은 학생들이 와서 아프리카의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 그래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무나 노출이 심한 여자들이, 별풍선을 막 벌기 위해서 야한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이상하게 그 위험한 방송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그게 별풍선 때문이다.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지금 다른 나라의 해외에서 그 운전하는 거 생방송 하다가 죽은 여자 BJ인데 그거 다른 나라야. 다른 사이트야.
그러니까 별풍선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페북에서 실시간으로 사람 죽이는 일, 그거 별풍선 때문이야? 페북에 별풍선이 어딨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페북 같은 다른 사이트에서 생방송 중에 사고가 터지는 거, 그러니까 그게 별풍선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아프리카가 마치 별풍선 때문에 이상한 사고가 많이 터진다라는 그들의 논리는 잘못됐다는 걸 페북에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개인 방송의 그 가장 밑바닥 정서는 뭐냐면 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과 관심을 받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그 관심 받고 싶은 욕망이 그 실시간으로 접속하는 사람들과의 결합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싶고, 계속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거기서 과도한 행동들, 과장된 행동들이 나오게 되고, 거기서 사고가 나는 건데, 그걸 아프리카의 별풍선 때문이다! 라는 어떤 딱 틀을 짜갖고 공격을 했던 거죠. 근데 페북에서 나는 사고들을 봐봐. 내 말 맞지? 페북에서 나는 사고들은 별풍선 때문이 아니잖아. 그죠? 결국은 별풍선 때문에 사고가 난 아프리카는 나쁜 방송, 그게 결국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거야. 예. 자, 특정 방송인에 대해서 비하하고 이러면 안 돼. 실명 거론하지 마세요. 이 아줌마는 뭐하는 아줌마임? 그래도 아줌마라고 해줘서 고마워. 보통은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예. 잠자코 있으면 이 아줌마가 뭐 하는지 느낌이 와. 예, 좀만 보고 있어. 그렇죠. 조회수. 그러니까 그 어떤 조회수를 관심 숫자라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의 별풍선 때문에 난다는 사고는 거짓말이다. 그게 나의 첫 번째 논리이고, 두 번째, 가령 막 여자 BJ들의 노출이 심하다. 내가 광주에선가? 새벽에 일어나서 아프리카를 딱 들어갔어. 근데 서울에 와선가? 외로워요. 이러면서 막 그냥 윗두리를 시원하게 벗어던진 간신히 이제 아슬아슬하게 가린 여비제이가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나도 들어가 봤어. 외로워 보이더라고. 근데 좌우지간 그런 걸 보면 막 우리가 놀래죠. 근데 이제 어저께가 시스타가 해체되는 날이었잖아. 어제 시스타가 해체되는 날이라고 그녀들의 가장 화려했던 영상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 그래.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노출하면 옛날에 잘리지 않았을까? 막 엉덩이를 막 단체로 나와서 털면서 막 서로를 막 더듬고,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했으면 벌써 옛날에 신고당했지. 해체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갖고 아프리카에 무슨 얼마 전에 방송사고가 하나 있긴 있었죠. 예. BJ는 혼 좀 나야 돼. 아프리카 카메라를, 그니까 난 BJ들한테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할 건데 이제 미리 하고 가자면, 사실 아프리카는 굉장히 소중한 플랫폼이에요. 해외에서도 다 아는 플랫폼이야. 근데 이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BJ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자기들이 카메라를 켜고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여자한테 카메라를 맡기고 그렇게 화장실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책임의식이라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이번에 광주에서 화장실 가면서 잠깐 맡기고 갔는데 나중에 방송사고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 이거 화장실 갈 때 차라리 소리 끄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 이거 절대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BJ들이 자기 카메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거는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 사실 우리 아프리카가요, 나는 옛날부터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거든. 망치부인 역시 의식이 있고 개념이 있는 방송인데 너무 무개념 방송이 많다. 너무나 엽기적이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방송들이 많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늘 했던 말이 뭐냐. 망치 부인이 아무리 개념 있어도 그런 방송들이 없으면 아프리카에 사람이 없다. 원래 예능으로 사람 모아서 뉴스 보여주는 거다. 내가 맨날 했던 얘기, 지금부터 11년 동안 했던 얘기가, 아프리카의 많은 예능 프로들,
미녀 방송, 뭐 미남 방송, 그런 무슨 다양한 예능 그 프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야. 철구님 욕하러 와가지고 망치부인도 보게 되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 아프리카의 다른 방송은 개념이 없고 망치만 개념이 있다? 그게 이간질하는 말이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이제 어제도 그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아프리카의 예능 방송인이 나보다 힘들다. 왜? 이 예능 방송인들은요, 최군님 같은, 최군님이나 까루님 같이 예능을 하는 거 힘들어. 왜? 날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해야 되잖아. 날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재미있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예능 방송하는 사람들이요, 진짜 힘든 거야.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까루님이 만든 그 나비다, 나는 BJ다 망치편, 그거 봐봐. 무슨 다큐, 그러니까 지상파 다큐하고 비교해서 전혀 꿀리지 않아. 근데 그거 그 까루님 혼자 와서 촬영한 거예요. 혼자 와서 이렇게 촬영해갖고 조그만 캠코더로. 그래서 그걸 만들어냈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다른 지상파나 이 케이블에서 그런 다큐 프로 찍으려면 수십 명이 같이 다녀. 수십 명이 같이 다니면서 PD부터 제작자에 뭐 스텝에 그래서 편집까지 해가지고 내놓는단 말이야. 근데 아프리카는 혼자서 하는 거 아니야. 혼자서 내용 짜고 혼자서 편집하고 그래서 혼자서 이걸 만들어낸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는 아프리카 BJ들이 훨씬 더 유능하다고 생각해. 지상파 방송인들보다 난 아프리카의 개인 BJ들이 나는 훨씬 더 뛰어나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저기 아무 생각 없는 여자들은요. 여러분은 화장 안 해봤죠? 남자들도 요즘 화장을 좀 하긴 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예뻐 보이려면요 화장을 두껍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피부가 그렇게 두꺼운 화장을 하고 밤새 떠들어주는 거 그거 진짜 힘든 거야. 나 같으면 못해. 그렇게 두꺼운 화장을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놈들하고 막 다 상대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방송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 나도 별풍선 받듯이 어떤 사람이 망치부인이 별풍선을 싫어하다. 아니라고! 내 별풍선 얼마나 좋아한대! 꼭 그렇게 망치는 별풍선을 싫어한다.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근데 좌우지간 나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받는 거야. 다만 난 싸가지 없이 인사를 안 할 뿐이지. 우리 아름다운 여비제이들은 후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해주는 거 아니야. 그거 고마운 거지. 근데 뭐 거기서 너무 무리하게 하룻밤에 몇천만 원이 터져요. 나는 하룻밤에 몇천만 원 터지는 건 못 봤어. 그런데 그 몇천만 원이 터졌다라고 그 BJ들을 욕하는 게 당연한가? 아니 그 BJ가 몇천만 원 요구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 아프리카 여비제이들이 오빠 오늘 1,000만 원 쏘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 난 없는 걸로 알아. 그지? 그 아프리카의 여비제이들이 오빠 오늘 1,000만 원 쏘세요, 오빠 2,000만 원 쏘세요 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 그럼 뭐냐, 그 방송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마음이 동의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욕하면 난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근데 너무 하룻밤에 돈을 쉽게 버는 모습을 보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슬픔을 준다는 거야. 그럼 쏘는 사람이 자제해야지. 우리 방송도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지만 10,000개를 쏘는 우리 블랙이잖아. 아직은 난 감히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내가 우리 방송 시청자들한테 그러잖아. 너무 한꺼번에 많이 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쏘면 그게 위화감을 조성해. 별풍선 못 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고,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아프리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열혈들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이 별풍선을 막 쏴가지고 상위 순위를 먹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채팅 색깔이 다르잖아. 그 채팅 색깔로 방 분위기를 좌우하는 거야. 그래서 방장을 조정하고, 열혈 팬이 된 다음에 그 빨간색 채팅끼리 모여가지고 방장을 희롱하거나 방장을 조정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라고 그러고 그런 짓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 함부로 쏘지 말라고. 한꺼번에 많이 쏘지 마라. 그럼 한꺼번에 많이 쏘면 내가 의심의 눈초리를 쳐다보잖아. 저거 누구지?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별풍선을 좋아하지만 그걸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쏘는 거는 방장에게도 안 좋고, 예, 왜냐하면 이게 돈이라는 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 반드시 재앙이 같이 다녀. 이 돈은 재앙이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불로소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이 1%도 안 된다며. 그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10% 이내가 이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 복권 당첨되기 전 수준으로 살고 있는 게 10% 이내고, 나머지는 이 복권 당첨되기 전보다 더 못 살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이 돈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사악한 기운이야.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우리 시청자들한테도 그러잖아. 로또 살 돈을 모아서 뭐 일주일에 로또를 뭐 10,000원씩 사고 20,000원씩 산다는 거야. 로또 살 돈을 모아서 책을 한 권 읽어라. 매달 뭐 15,000원, 20,000원 복권을 산다면 그 돈으로 매주 책 한 권을 사서 읽어라. 그러면 로또는 너를 배신할지라도 그 책은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물론 책 한 권을 읽는다 그래서 그 책 내용이 다 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읽은 책들 중에 어떤 책은 한 줄 건지면 많이 건진 거야. 많이 읽는다 그래서 그게 다 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이제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 나중에 가서 그게 되새김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매주 책을 읽은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 다른 면을 맞이하지만 매주 로또를 사가지고선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다. 결코 도움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막 도박들을 하잖아. 스포츠 토토니 뭐니. 요즘에 그 스포츠를 막 보라고 그런 이유가 뭐냐. 월드컵이 처음부터 경기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었대요. 왜 월드컵 때마다 문어 얘기가 나오고 그랬잖아. 그게 뭐냐. 누가 이길 건지를 예측해서 거기다 돈을 걸게 하는 거. 미국에서는 맨 처음에 프로레슬링이 나왔을 때부터 권투가 나오고 이 레슬링이 나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누가 이길 건지를 보고 거기다 돈을 거는 게 목적이었대. 예,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미국의 모든 스포츠가 도박이라는 거야. 그 스포츠에 들어가서 누가 얼마 이긴다. 그걸 반드시 도박을 하는 걸 기본으로 그 스포츠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나쁜 거냐고. 우리가 스포츠는 나는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했던 말이 스포츠는 하기만 하고 보지 말아야 된다. 나는 텔레비전에서 스포츠 중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도 않으면서 그걸 보면서 도박을 하고, 그 얼마나 나빠. 그러니까 나는 아예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무슨 도박을 하면 스포츠 중계를 중단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서 보는 걸로 감사하고 도박을 금지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도박 같은 거 그거 일확천금인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절대 좋은 게 아니야. 도박해갖고 부자 된 사람 봤어? 여러분 평생에 도박해갖고 부자 된 사람 봤냐고. 없어요. 근데 도박을 해서 안 망한 사람은 누구냐? 도박한 돈을 다 기부하는 사람은 안 망해. 도박을 해서 매번 따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 알아.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그 번 돈을 전부 다 기부를 해. 그런 사람은 매번 따더라고. 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보통 도박이요, 여러분. 다 기술인 거 알죠? 도박이 다 조절을 해. 그게 무슨 라스베가스 같은 데도 그런 데는 거야. 처음에 딱 내가 오늘은 100달러만 써야지. 그리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제 재미삼아 100달러만큼 딱 쓰고 일어나면 되는데, 그 100달러를 딱 쓰면 200달러를 벌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100달러로 200달러를 벌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 300달러를 가지고 하면, 1000달러를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 주저앉으면, 맨 처음에 벌은 돈 200달러에서 300달러 날리고, 그 다음에 또 돈 찾아다가 500달러 날리고. 그래서 하룻밤에 몇천 달러를 날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따는 그 돈은 얘네들이 다 투자 비용이야. 아프리카에 어떤 BJ가 새로 왔는데 갑자기 별풍선이 터진대. 알고 보니까 지네 친척끼리 쏘는 거야. 투자 비용이라면서 친척끼리 막 쏜 거야. 근데 그 친척끼리 쏘는 걸 또 우리 아프리카의 건빵들이 또 알았잖아.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쏘고 앉아있구만. 이 한마디로 그 방은 그래서 친척끼리 싹 망하고 나갔어. 그런 방송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한테 처음에 딱 돈을 벌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사기칠 때요.
내가 감옥 가서 배운 거야. 감옥에 가서 이제 사기치는 사람들 수법을 배웠는데, 그러니까는 왜 그 무슨 다단계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할 때 그런데 처음 뭐 얼마를 투자하면 수익률을 뭐 400%를 주겠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심을 해갖고 한 100만 원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500만 원 준대. 500만 원을 딱 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일까 싶어서 그 500만 원을 다시 투자하면 진짜 2,5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친인척들한테 돈을 다 걷어가지고 올인하면 그 돈 갖고 나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기치는 애들이 2번, 3번까지는 돈을 벌게 해준대. 그리고 얘가 가동할 수 있는 최대치를 넣었다 싶으면 그때 딱 치고 빠지는 거야. 그게 사기치는 수법이래. 결국 인간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나는 아프리카에 다양한 방송이 있는 게 너무 고마워.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것도 너무너무 고맙고, 이 아프리카의 BJ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사람들을 끄는 걸 볼 때 흐뭇해. 아프리카 요즘에 메인 화면을 보면 어디서 몇 명 보고 이게 다 나오잖아. 그걸 보면서 야, 아프리카가 또 잘 되고 있구나. 왜? 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문재인을 고소해야지. 내가 1등이구나. 문재인을 고소해야지 한마디 하면 또 막 몰려하고 왜 고소해 하지 마! 이것도 들어올 거 아니야. 오늘의 우리 풀이 이만큼 형성되어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아프리카를 보기 때문에, 저는 늘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시청자들이 다른 방송들이 막 그 예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시청자를 많이 끌어들이는 거, 게임하면서 또는 뭐 스포츠 중계하면서 시청자들이 늘어나는 거 감사한 거야. 그러다 우연히 왔다가 방송 검색어에 망치 부인이 문재인 고소? 뭐 이런 얘기 딱 들어오면 아니 이 여자가 뭐지? 그거 딱 들어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아프리카에 손님이 이만큼 없을 때는 진짜 처절했다. 내 2007년에 내 방송 제목이 그거 아니야. 속살을 보여주마. 애들이 와갖고 진짜 부인이 속살을 보여준다니까 이제 기대가 만땅이지. 너가 뉴스 이거 30분만 딱 보면 내가 속살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내가 이제 딱 속살을 보여주기 전에 너네 이거 캡처해갖고 어디 올리면 내가 다 고소할 거라고. 그래 애들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속살. 그럼 막 이 아줌마야! 막 이러면서 집어던지면서 방폭되고. 그럼 내일 또 만나. 내일은 이제 또 깊은 곳을 보여주마. 이 여자가 또 혀를 내밀라고. 아니야. 이번에 깊은 곳에서 진짜 보여줄 거야. 30분만 뉴스를 들어봐. 훔친 뉴스가 맛있다. 그래서 방송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제일 깊은 데야. 야! 또 막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뭐 D컵이 대세. D컵이 대세. G컵 소유자의 생방송. 19금 방송. 그날이 19일 금요일이었어. 19금 방송. 그렇게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살아남았잖아. 아유, 방학 때 애들이 그냥 방학해가지고 우리 초등학생들이 몰려하고 게임 방송으로 막 몰리면 아프리카에 렉도 많이 걸리고, 아유, 그럴 때 진짜 힘들었어. 요즘에 아프리카가 방송하기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19금 방송이 이제 19일날 금요일 방송이라는 얘기였지. 도대체 언제 19금 얘기가 나오냐고. 좀만 기다려봐. 조금 있으면 나와. 너 엑소가 그때는 뭐였지? 하여튼 그때도 이제 최고의 가수를 얘기하면서 너 걔 컴백 무대 하는데 걔가 처음부터 나와? 기다려봐봐. 좀 있으면 나와.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왔죠. 이 망치 부인의 제목 어그로 이게 11년째야. 요즘 들어 망치 부인이 방송으로 제목으로 어그로를 끈다. 그거 아닙니다. 11년 동안 일관되게 저는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치 부인이 뭐 요즘 들어 어그로를 한다? 그거는 방송 안 봤던 사람이야. 11년 동안 나는 언제나 속살을 보여주마, 깊은 곳을 보여주마. 그렇게 해서 방송을 살아왔다는 거. 망구로 또 새로 생긴 거야?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라도 끌어서 자꾸만 이제 시사적인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 내가 그때 아프리카 그 시상식 가갖고 깜짝 놀랐잖아. 내가 아프리카 시상식 가갖고 이제 처음에 올라간 거는 경황이 없었고 아무 생각 못하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다고. 국난을 당하면 시청률이 올라가는 방송. 그때 다 웃는 거야. 거기 온 사람이 다 웃는 거야. 몇백 명이.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내가 탑5에 들어갔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해준 두 사람에게 고맙다 할 때 다 낄낄거리고
다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프리카의 시청자들이 그 망치 부인에 대해서 존재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국난이 닥치면 진짜 우리 방송이 제일 먼저 와. 세월호 때도 7,000명이 와서 봤고, 메르스 때도 그렇게 7,000명씩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더니 요즘에 막 6,800, 7,000 이걸 무슨 이제 조금만 일 있으면 와서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막 망구로 정신으로 계속 어그로 제목을 달고 시사를 쉽게, 내가 이제 그 얘기도 했어. 나는 아프리카에서 시사 방송을 시작할 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2004년부터 7년까지 게시판 관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시사 방송은 너무나 고급졌다. 수준이 되게 높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학력이 떨어지거나 이 사회인문학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시사 방송의 재미를 못 느낀 거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그 2007년에 아프리카에 와서 방송할 때 시사가 재밌을 수 있다. 그리고 시사가 쉬울 수 있다. 그걸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욕을 써서 외웠어. 이빨을 뽑아 짤짤이라고, 손가락을 문질러 윷놀이라고, 광화문 내거리에 사지를 묶고 똥꼬에 심지를 팍 박아서 불 지르고 포를 뜨고 가루로 만들어 미친 개 개밥에 말아주면 개들이 개권 보장하라고 시위라면 이 쥐약으로 뿌릴 놈들아, 이런 것들을 내가 써서 외웠다니까. 외워서 방송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방송하면서 가졌던 그게 뭐였냐면,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보지 않은 사람이 시장판에서 땀에 흠뻑 젖어서 짐을 부리다가 어느 가게에서 들려오는 내 방송 소리를 듣고 맞아!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방송을 하자. 공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송을 하자. 그게 내 방송의 모토였어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좀 컨셉이 엽기였기 때문에 막 욕설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말투를 또 막 거칠게 하는 방송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수길이 오빠가 온 다음에 방송 규제가 심해졌을 때 당황스러웠죠. 예.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사탐 강의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교과서 내용만 알아도 정말 안 당하고 살 텐데 이 교과서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회 수업이 항상 보면 너무나 그 지엽적인 부분을 시험 문제를 내게 해. 그래서 그 지엽적인 부분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그 애들이 사회 공부를 싫어하게 한단 말이야. 근데 다른 나라는 어떤 식이냐면 그 아이들이 발표를 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수업은 리포트를 쓰거나 조사해갖고 리포트를 써서 내거나 아니면 발표 수업을 하거나 그걸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객관식으로 사지선달을 해야 되잖아. 오지선달을. 그러니까 오지선달해서 애들이 못 맞추게 하려다 보니까 아주 귀퉁이의 지엽적인 문제를 꼬아서 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부터 시험 때문에 지겨워갖고 그러니까 수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돼서 사회로 나가는 거야. 그래야 바보들이 되고 그 바보는 지배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회를 운영해온 놈들의 그 기술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시험을 점차 없애겠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대신 사회시간 같은 때 애들이 각자 막 자기가 조사하고 싶은 부분을 조사해서 발표를 많이 하게 했으면 좋겠어. 내가 실제로 내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발표했던 내용 잘 안 잊어버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발표하고 가르치고 했던 부분은 안 잊어버려.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많이들 그러는데 그건 내가 오랜 12년 동안 애들한테 계속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발표 수업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조사해서 리포트 쓰게 하는 거. 그리고 한 선생님이 애들을 너무 많이 맡으면 안 돼. 한 선생님이 애들 한 100명 정도 이상만, 100명 이내로 관리하게 하고, 그래야 그 애들의 리포트를 다 읽고 합당한 점수를 줄 거 아니야. 그 점수로 편차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사회 수업을 바꿔가야 된다.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국어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걸 기준으로 했어. 그래서 애들에게 말하기 수업, 그러니까 듣기 수업, 그 다음에 그 쓰기 수업, 미안해요.
그 국어 수업도 지금 사실은 국어 시험이 고등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수업이래. 그니까 이게 알죠? 우리나라 국어 수능이 제일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걸 만점 받고 서울대에 들어간 애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국어 수업이 국어 시험이 제일 어려운데 그 수능에 만점을 받고 서울대 들어간 애들이 의사소통이 안 돼.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이 다 잘못됐다니까. 왜 우리가 지금 방송에서 인생 상담을 보면 대부분이 우울증이야. 10대, 20대가 대부분이 우울증이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왜 그렇게 됐냐? 이 애들한테 그 말도 안 되는 시험, 오로지 그게 1%끼리, 사실은요, 그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렇게 해서 몇 개 들어가는 그 소위 1%의 아이들끼리의 경쟁이잖아. 지네들끼리 순위 매기는 경쟁이야. 나머지 99%는 들러리란 말이야. 그 1%의 그 서열화를 위해서 나머지 99%를 루저를 만드는 게 지금의 교육체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자긍심이 없이, 자존감도 없이, 사회 인문학적 지식도 없이, 말하기, 듣기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졸업하는, 이건 굉장히 교육적으로 잘못된 거거든. 그래서 이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인간의 이 공동체라는 이 연약함을 바탕으로 이 찌질한 인간들이 서로의 연약함과 찌질함을 인내하면서 인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같이 살아야 돼 라고 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전교조예요. 내가 이 길고 긴 인트로를 왜 하는지 몰랐지. 그래서 나온 게 전교조였다고. 그 민주 인간화 교육을 위해서 이게 나온 게 이게 그 전교조였어. 아니야, 뭐였지? 무슨 민주 인간화인데? 그래서 이 전교조라는 게 맨 처음에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경쟁 체제로 애들을 밀어붙이는 그런 잘못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인격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자. 그러면서 나온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에는 전교조가 불법이었어. 불법단체였어. 그래가지고 전교조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전원 해직되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해직을 딛고서라도 계속 싸웠고, 그러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니까 10년 만에 합법화가 된 거야. 그래서 노무현 때까지. 그런데 그걸 이명박 때였지. 이명박 때인가 박근혜 때인가. 결국은 전교조를 민족민주인간화 맞아. 전교조를 결국 불법화했어. 그래서 공무원은 노조를 만들 수 없다. 공무원 노조 있거든요. 무슨 편향된 정치의식을 가질 수 없다. 이러면서 전교조를 불법화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우원식 의원이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거부했던 게 뭐냐, 촌지 문화였어. 맨 처음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한 게 뭐였냐, 아이들에게 그 촌지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촌지를 많이 받던 그 선생님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욕하고 그랬었던 거야. 근데 보면서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 학교에서 제일, 특히 사회선생님들이 많았어. 국어선생님, 사회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전교조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서 애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르치니까 독재 정권에는 그게 독이지 뭐야. 그래서 그걸 불법화한 거야. 전교조를 불법화한 게 그래서라고. 민주주의를 가르치니까. 그런데 이 전교조를 선생님들을 계속 사상범으로 몰아갔던 게, 그게 이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어. 왜 그랬냐면 노무현 정부 때 전교조 선생님들이 민노당을 지지했거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진보적인 성향 색채가 드러나니까 그 노무현 정부에서 좀 약간 썩을 놈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썩을 놈들이 전교조를 빨갱이라고 불렀어. 이 빨갱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좌편향이라고 부르고 좌익이라고 부르고 좌파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전교조를 되게 경시했어. 그러니까 이명박 때부터 전교조를 탄압하고 결국 전교조를 불법 조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나, 나는 이 문재인 시대에 전교조 합법화가 필요한데, 그 중간에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냐? 김대중 때 전교조가 합법화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야. 뭐냐?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 전교조가 불법이었을 때 목숨 걸고 이 전교조를 지켰단 말이야. 그런 선생님들이 소수야. 나중에 김대중 정부 때 그 선생님들이 확 늘어난 거야. 가입자가 늘어나서 합법화가 되니까. 그런데 그 늘어난 가입자 중에 일부 선생들이 수업도 못하고 애들한테 인기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전교조라고 그러니까 자기 못 자르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행동을 했어. 일부가. 극히 일부가. 근데 그 몇 사람을 가지고 이 전교조 전체를, 전교조는 원래 무능한 선생들이 자기네들이 시험 문제 못 내고 애들 성적 제대로 못 내는 사람들이 전교조 한다. 이러면서 누명을 씌운 거야. 그리고 내가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뭐였냐면 그 2008년에 촛불 집회를 나갔잖아요. 거기서 만난 아줌마들이 전교조 선생님들한테 치를 떠는 거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선 학교에서 제일 무능한 선생들이 전교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김대중 때 처음 합법화되기 전엔 학교에서 제일 유능한 선생님들이 전교조였어. 근데 합법화되고 난 다음에 무능한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방패막이를 삼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 엄마들이 저기 담임이 전교조면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리고 이명박 때부터 일제고사를 보잖아요. 학력평가를 하려고 전국 학생을 서열화시키는 그게 전교조가 그걸 반대했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논란의 핵심이야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엄마들은 애들의 성적을 알고 싶어해. 그래서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애들을 들이밀어가지고 성적을 올릴 거 아니냐. 그걸 원하는 거야 이 엄마들이. 근데 전교조 선생님들은 애들을 서열화하고 성적이 행복순위 아니다.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다. 성적이 돋쳐서 애들이 행복한 거 아니다. 애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험하고 서열화가 아닌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엄마들이 불안한 거야. 우리 애만 뒤처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교조를 거부하는 문화가 강남 일대에서 생겼다더만. 강남 송파 이런데, 그 목동 이런 데에서. 그게 결국은 그 애들을 지금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우리 때는 명문대 다니는 애들이, 왜냐면 우리 때는 사교육이 없었거든. 지 실력으로 가는 애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괜찮은 애들이 명문대를 갔어. 근데 지금 명문대 애들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 명문대 애들의 얼굴이 밝지가 않아. 얼굴이 되게 어둡고요. 예, 뭔가 예상 외의 모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여자친구들 막 성추행하고 그거 사진 찍어서 돌리다가 걸리고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그 극심한 경쟁 체제로 애들을 몰아붙여갖고 애들이 제정신이 아닌 거야. 2011년인가 10년인가 있었던 일인데 그때 목동에서 벌어진 일이래. 어떤 애가 이제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 합격증을 가지고 지네 엄마 얼굴에다가 그걸 꾸겨서 던지면서 씨발년아 너 이거 받아오라고 날 그동안 괴롭혔지 그랬다는 거야. 목동 학원가에서 나온 얘기야. 애들이 서울대 합격증을 받은 다음에 지 엄마 얼굴에다 그걸 꾸겨서 집어던지면서 씨발년아 너 이거 받아오라고 나한테 그렇게 괴롭혔지. 그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대.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명박 때였는데 어떤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 엄마를 죽여가지고 안방에 장롱 속에다 넣어놓고 걔가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애였던 거야. 그래갖고 창문을 열어놓고 이 거실 쪽으로 나오는 모든 문틈을 테이프로 발라놓고 죽은 엄마랑 애가 태연하게 몇 달을 학교를 다녔어. 근데 그 아버지가 암만 해도 엄마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수상하다 싶어갖고 집에 찾아와서 엄마 시체를 발견한 이 실화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게 이명박 때 있었어. 근데 그 애가 왜 엄마를 왜 죽였냐 그랬더니 얘가 전국 1%였다는 거야. 전국 1%였는데 엄마가 전국 1등을 하라고 애를 괴롭힌 거야. 1% 해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이 엄마가 이제 이혼을 한 다음에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불행했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래서 애한테 계속 공부를 강요하고 전국 1등을 하라고. 전국 1%도 엄청난 건데 전국 1등을 하라고 애를 계속 괴롭힌 거야.
그리고 이제 얘가 성적표를 조작을 했던 거야. 성적표를 조작을 해갖고 자기가 계속 전국 1등을 한 것처럼 해서 갖다 줬는데 엄마가 학교에 상담하러 온다니까. 그럼 자기 성적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상담하러 오는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가 와서 진실을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엄마를 찔러 죽여버린 거야. 그게 그니까 그 애가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래, 걔가 우리 감옥에 있었어. 구치소에 있었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2명이 유명했는데, 걔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자기 친구를 고문해서 죽인 애들. 여러 명이 친구를 고문해서 죽였어.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또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그 고문해서 죽인 애들도 보면, 무한 경쟁 체제에서 자기네들은 노력해도 나아지지 못한다라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막 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없는 집들에서 어울려서 놀면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여자애가 자기 남자친구를 쳐다봤다. 그리고 걔를 불러다가 성폭행을 하고 담뱃불로 지져갖고 그리고 때린 거야. 계속 며칠을 두고 때려가지고 죽였어.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그녀는 죽어 마땅해요.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망쳐진 애들이 걔 또라이녀나 잠깐만요. 예. 캡처 떠주시고요. 누가 걔 또라이년이니? 자, 우리 양정무띠 누가 걔 또라이년이야? 얘기해봐봐. 미친년들. 지금 누구더라 얘기하는 거야? 지금 채팅창에다 하는 모든 욕은 나한테 하는 욕이야. 채팅창에서 하는 모든 욕은 나한테 하는 욕이고, 네가 지금 밑에다가 지금 뭐 핑계를 대면서 그 애들을 욕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너 법정에서 봐. 함부로 욕하지 마라. 채팅창에서 전부 다 나에 대한 욕으로 받아들이겠어. 복수고 나발이고 어따 대고 채팅창에다 욕지거리야. 자,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이 애들이 결국은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그 경쟁에서 1%가 되지 못하면 모두가 이제 실패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많은 사람들이 일진이 학교 폭력을 하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 일진 애들은 학교 폭력을 안 하는 거야. 일진이라는 애들이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쌈짱 하는 애들을 일진이라 그러는데 얘네들은 학내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미 자기가 학교에 짱을 먹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우는 거야. 그래서 구역의 1등을 먹는 데에만 집중하니까 학교 애들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학교에서 벌어진 학교 폭력은 누가 하냐? 걔네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 뭐냐면 중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상중하로 나누면 중과 상의 그 경계선 아이 있죠. 성적이 중간에서 좀 위쪽인 애들. 근데 아예 상위층이 아닌 애들. 걔네들이 학교폭력 가해자야. 피해자가 아니라. 근데 부모들이 그 가해자라고 얘기를 해주면 다 안 믿는다는 거야.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착한 근거가 뭐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공부를 시키면 공부하라 그러면 싫다 소리 안 하고 공부하는 애라고. 착한 애라고. 근데 이런 애들이 뭘 하냐면 자기 친구한테 막 샤프심을 꽂는다든가 친구의 물건에들 계속 침을 뱉는다든가 정신적인 학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정신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으니까 그 학대를 자기보다 약한 애. 그래가지고 가령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조선 가정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자기가 이렇게 괴롭혀도 엄마가 쫓아오지 못하는 집 아이들. 그런 애들을 골라갖고 그렇게 괴롭혔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무한 경쟁으로 애들을 계속 내몰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정서 상태로 자라버린 거죠. 사실 지금 인생 상담하는 20대 초반이 그때 걔네들이야. 지금 20대 초반에 인생 상담하는 애들이 바로 요 2010년에 청소년이었을 거 아니야. 지금부터 7년 전이니까. 7, 8년 전.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애들이 지금의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아주 장기적인 문제라는 거야. 이미 일본에서 그 문제가 심각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일본은 이제 연금이 잘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노인들이 그 부모 세대의 연금을 받아가지고 그 자녀를 계속 데리고 키운 거야. 그래 그 50대 지금 그 50대 자녀들이 문제래. 그 지금의 일본의 50대 자녀 중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한 애들, 이 사람들이 결혼도 못하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데 이 부모들이 이제 90대가 넘어가니까 이제 죽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실업자가 되고 생계가 아무런 이제 돈을 자기가 벌어서 연금을 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게 일본의 앞으로 벌어질 사회 문제라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 애들을 그렇게 그 비인격적으로 키워내니까 얘네들이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러면서 계속 집안에서 부모에게 얹혀 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행복하지 않고 부모가 죽어버리면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미 일본이 우리보다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 요즘에 그 문제가 심각해진대. 50대 부모에게 얹혀 사는 사람들의 문제. 예. 그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대.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을 없애려면 우리가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고 사회적으로 키워야 되고 그리고 그 소통하는 인간으로 키워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의 이명박 박근혜가 만들어낸 이 교육체제는 엄마들이 막 조급하게 내 아이가 몇 등이냐를 막 물어보면서 일률적으로 전국 학생들을 순위 매기는 이런 체제에서는 아이들이 소통하는 인간형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학교 2013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우리 교육제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가 되게 잘 드러나 있는 드라마야. 거기 보면 공부 못하는 애들 학력평가 보는 날 못 오게 하잖아. 아예 요즘은 계속 그렇게 한다며. 성적이 아예 밑쪽으로 나온 애들한테는 그날 모아가지고 다른 데 모아놓고 시험 못 치게 한대요. 왜냐면 얘네들이 시험을 보면 학교 평균 떨어진다고. 학교 평균 떨어진다고. 그러니 이게 미친 나라이지. 애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시험 치지 말라고. 그게 현실이래. 지금도 다 그렇게 한대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래.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교육이야. 그러니 이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운동을 꾸준히 했던 전교조 선생님들을 그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된다고. 결국 전교조가 약화되면서 아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거예요. 전교조가 약화되면서 아이들의 상태가 더 나빠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전교조 세대가 키워낸 애들은 잘 살고 있나? 소위 그 세대가 45, 35 세대 아니야. 전교조 세대가 키워낸 세대가 45, 35야. 근데 그 45, 35는 적어도 사회과학에 대한 개념은 있잖아. 그죠? 45, 35 이 사람들이 사회과학에 대한 개념은 있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래서 적어도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있잖아. 45, 35는. 근데 이제 지금 35 밑이 35, 25 이 친구들이 소위 이 전교조가 완전히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성장한 세대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자존감이 약하고 우울감에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나는 사회가 아주 어두운 거야. 이거 바꿔야 돼. 그러려면 나는 전교조 합법화를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전교조 합법화가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청와대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주장을 한 거야. 문재인 정부가 이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한다라고 어디 언론에다가 퍼뜨렸더만.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그 전교조 합법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어. 그러니까 전교조 선생님들이 또 화가 난 거지. 왜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합법화하는 걸 싫어하느냐 라고 얘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의원이 전교조 합법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누가 질문을 했어. 우원식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는데, 뭐,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더라는 거야. 누가 우원식을 욕할까? 전교조를 불법화한 놈들이 우원식을 욕하겠죠? 우원식 의원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우리 옆 동네라 내가 잘 알아. 뭐, 김근태 의원 밑에서 같이 활동을 해봐서 안 것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맨 처음에 찾아갔을 때 국회의원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뭘 했던 사람이냐면, 중랑천을 깨끗하게 복원해야 된다. 중랑천 지킴이 활동을 했던 시민단체를 했던 사람이야. 그래갖고 사실 우리 동네 중랑천에 와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하천의 오폐수 시설을 분리하는 운동을 계속 해가지고요. 사실 하천을 정화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우원식 의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나 하기로 하면 그걸 끝까지 가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 다음에 우원식 의원의 그런 뚝심이 드러난 게 뭐였냐면, 두 번째가 조세 제도를 바꾸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에 지역별 편차가 심하잖아. 지역별 편차가 심해서, 가령 강남은 잘 살아. 근데 강북은 못 살아. 근데 강남에서 거둔 세금은 강남끼리만 쓰고, 강북은 정말 기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목 교환이라 그래갖고, 세금의 항목을 교환을 한 거야. 그래서 부동산세를 걷어서 절반은 지역에 쓰고 절반은 중앙으로 보내서 부족한 지역으로 지원할 수 있게. 그걸 바꿔낸 게 그게 또 우원식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동네에 복지가 나아지도록 그거 조정을 해준 게 그게 우원식 의원이 한 짓이에요. 그거 몰랐지? 그래서 내가 이 노원구에서 얼마나 골 때렸냐면, 노원구에서 무슨 건물 20매덕짜리 건물 지었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막 추앙하는 거야. 그래서 야, 우원식 의원이 그러니까 이 노원구로 가지고 오는 해마다 갖고 오는 세금이 50억이다. 4년이면 200억이다. 그런 우원식이 무능하고 20억짜리 건물 지어오면 그게 유능한 거냐? 그래가지고 우원식 의원 동네에서 정말이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노원구가 국가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지원받는 게 세목교환으로 그때 50억씩을 지원받게 해준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는 거지. 몇 년이면 그게 몇백억인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원식 의원이 뭘 했냐면 을지로위원회. 을지로위원회가 왜 대단한 거냐? 을지로위원회를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몰랐어요. 언론에서 한 번도 안 다뤄줬어. 을지로위원회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중이야. 청문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을지로위원회를 1년 동안 아무도 보도해주지 않았어. 그런데 계속 단식하고 노숙하고 이러면서 을지로위원회를 계속 한 거야.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었던 을들을 위한 위원회야.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으면 중소기업 편 들어주고, 기업과 노동자가 있으면 노동자 편 들어주고, 비정규직 문제에 집중하고,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과 그 다음에 노동자 편을 들어줬던 게 그게 을지로위원회야. 예. 을지로위원회를 몇 년 동안 언론이 다뤄주지 않는데 끝까지 운동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더민주의 공약으로 만들어낸 게 그게 우원식이에요.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로 고치는 문재인의 공약이 어떻게 더민주 공약에서 나왔냐? 그게 우원식 의원이 끝까지 되게 우직한 사람이야. 하나의 길을 가기로 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방송에서 찍어주지 않으면, 카메라에서 찍어주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령 뭐 정청래라든가 정동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카메라가 있는 일만 하거든. 카메라가 찍어주는 일만. 근데 우원식 같은 사람들은 카메라가 관심 안 가져도, 언론에서 기사 한 줄 안 써줘도 그 일을 하는 거야. 언젠가는 이 일이 역사를 바꿀 거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에요. 그게 우원식이야. 그런데 이런 우원식을 누구냐?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씨발놈들이. 이 우원식 의원이 이렇게 좀 막 스마트하게 생기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원식 의원 잘 몰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딱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진짜 곰 같은 사람이야. 황소 같은 사람? 곰보다는 황소 편이지. 그냥 꾸준한 사람. 이게 방향이다 하면 그냥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반드시 성과를 내요. 그러니까 이 우원식 의원에 대해서 그 사람도 되게 착해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함부로 보는 거야.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열받는 게 그런 부분이라니까. 나는 우원식 의원의 능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어. 더민주 원내대표를. 근데 이 우원식 의원이 무능하다 이 씨발놈들인 거지. 그러면 더민주의 의원식만 그렇게 훌륭하냐? 아니에요. 진짜 이번에 이낙연 의원도 봐봐. 저런 사람도 그 훌륭한 의원이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전남에서 다들 국민의당으로 갈아탈 때 더민주 지킨 사람이야. 근데 지금 저 총리 저기 청문회 하는 거 봐봐.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되게 차분차분 얘기하고, 차분차분 얘기하고, 별로 그 도전적이지 않은 것 같고,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절대 지지 않는 사람. 지금 막 들이댔는데, 계속 들이댔는데 잘 안 되고 있잖아. 저 사람이 그 언론인 출신이야. 그 되게 그 의정 활동을 할 때도 냉철한 의정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 강철 멘탈이야. 그러면서도 되게 또 겸손해. 난 솔직히 이번에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집중해서 봤거든요. 예. 나는 이낙연이라는 사람 그 옛날에 사람이 괜찮다 정도였지 이번처럼 정확하게 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이번에 이낙연 의원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도 진짜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다. 윤석열을 보면서 우리가 중국의 장수 같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중국의 장수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도 정말 중국에 나오는 어떤 관료 같은 사람이다. 이건 또 뭐야? 예.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란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게 보통 내공이 아니다. 예. 그 이 이낙연 지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총리 설이죠. 이 사람 보통 내공이 아니구나. 이게 본인의 과거 지금 이제 막 위장전입 얘기가 나왔어. 그래갖고 위장전입을 했다고 막 들고 깐 거야. 근데 89년이래. 89년이었고 공직자가 아니었던 시절이었으며 지금 89년이면 29년 전 아니야. 29년 전 얘기를 가지고 지금 30년 전 저기 주민등록 위반이라고 지금 시비를 거는데 물어보는 님은요? 물어보는 너님은 위장전입 한 번도 안 했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난번에 지네들 그 장관 인준할 때 장관 청문회 할 때 총리 장관 청문회 할 때 지네들은 그냥 습관적인 주민등록법 위반이었잖아? 습관적인 위장전입이었고 그것도 최근이었고 근데 이낙연 그 저기 지명자 같은 경우는 29년 전에 잠깐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 강남에 학교에 가지도 못했다는 거야.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야. 그 당시 그러니까는 그 89년 정도에는 그 강남으로 이사를 가서 강남에서 커야 된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던 때였는데 그래서 갔다가 아니다 해서 포기를 했대잖아. 나는 그래서 강남 중학교를 간 줄 알았어. 아니었대. 강남 학군으로 그 중학교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야 결론은. 그래도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지 않냐. 질문하는 너님도 털어볼까요? 질문하는 너님도 한번 탈탈 털어볼까요? 그래갖고 털린 게 지금 경대수 아니야. 경대수 어쩔 거야. 그 아들이 뭐 수차례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병역을 기피한 거 아니냐고 막 그랬는데 너님 아들도 병역 기피더만. 그런데 저기 이낙연 아들은 어떤 질병인지라도 표시가 되어 있지.
너님 아들은 무슨 질병인지도 보안이더만 까부지 그래. 무슨 병이래? 무슨 병이라서 공개도 못해. 혹시 단마진이야? 황교안이처럼 단마진이야? 무슨 병이라서 까지도 못할 병으로 면제를 받았어. 예. 그래 지금 이제 탈탈 털려갖고 너나 잘하세요. 예. 저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새누리당이 지은 죄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아갖고 지금 이제 참 안 됐어. 예. 경대수 아들 병역 문제부터 해명하라. 이낙연 청문위원회, 이낙연 청문위원인 경대수에게 문자 폭탄 기사가 났군요. 그 문자 폭탄 이런 거 막 보내지 마세요. 예. 그 너무 폭력적이야. 그 받은 애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자업자득이지만, 예, 어쨌거나, 솔직히 이제 그 이낙연한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게, 지금 국민들이 공감을 하나요? 내가 궁금한 거. 지금 이낙연 청문회를 보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 국민들이 공감을 해요? 그 적어도 바른당 애들은, 그 개인 신상에 대해서 시비 걸지 않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질문하더만, 지금 자유당만 지금 지 얼굴에다 똥바가지를 계속 똥팩을 하고 있어. 그치? 지금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질문을 하면 할수록 자기 얼굴에 똥팩을 자꾸 덧붙이고 있는 거야. 어쩌려고 그러지? 자꾸만 지들 털리고? 그니까 내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우울하지. 같이 칡집이나 팔러 가자. 내가 니네들 심정을 알아. 아유, 이명박 박근혜 때가 좋았지. 이거 깔 것도 아닌데 깔래니까 참 추저분해져 사람이. 내가 딱 그 심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저기 칡집을 팔러 가야 되는데 우리 밭에는 칡이 얼마 없어. 그리고 한꺼번에 칡을 캐면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짝은 알아서 패가지고 와. 우리가 국토부에서 사이좋게 이 짝 저 짝에 나눠서 가지고 이렇게 칡집이나 팔자고. 아유, 요즘에 사는 게 그냥 너무 힘들어. 나는 이제 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요, 청문위원들이 참 안 됐다, 짠하다 생각된 건 이번 처음이야. 청문회 하는 그 의원들이 불쌍해 보이긴 이번 처음이야. 아니, 그리고 어떻게 청문위원들이 저렇게, 찌질해. 얘네들이 자신감이 없어서 그런가, 해봤자 남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뭐냐면, 해봤자 이건 뜨지를 못하는 거야. 만약 이제 뭔가 비리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날카로운 청문회를 해야 뜨는 거잖아.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 이제 능구랭이들이 딱 볼 때 이거는 해서 털어봤자 등신된다.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자유한국당에서 세력이 제일 없는 애. 내지 이제 제일 밀리는 애가 그냥 등 떠밀려서 나온 거야, 지금. 한다고 하는데, 아우, 진짜 짠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까면 깔수록 좀 우스워지잖아. 추저분해지고. 내가 그 심정을 알아. 이거 내일까지 하는 거지 이거. 이거 내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불쌍해라.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보니까 이 청문회를 해봤자 자기네들이 남는 게 없겠다 싶어갖고 어저께 설레발을 친 거야. 청문회를 거부한 거지. 나는 얘네들이 왜 뜬금없이 청문회를 거부하라 했더니 오늘 보니까 이래서 청문회를 하면 지네가 똥바가지를 뒤집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청문회를 안 하겠다 했던 거야. 그지? 어저께 청문회를 보이콧 하겠다 했던 이유가 이거더라고. 보니까 청문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을 청문하고 있잖아. 지네가 청문위원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너도 한번 털려볼래 막 이러니까 얘네가 그래서 청문회 하기 싫다고 청문회 보이콧을 하자 그랬던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그런 말 안 했으면, 내가 근데 진짜 이런 말은 내가 어저께 해줄 걸. 니네가 그런 걸 안 했잖아. 그러면 오늘 청문회 한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었어. 몰랐지? 내가 진짜 너네들한테 좀, 니네가 또 이제 잘하고 우리 발정조 오빠가 돌아와야 내가 또 깔 게 있잖아. 내가 살짝 조언을 하자면, 이런 거에는 니네가 불리해. 내가 너네 정책 짜는 애들이면 난 절대 그렇게 막 미리 청문회 거부 이런 걸로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았을 거야.
니네가 안 그랬으면 모르고 지나갈 문제였잖아. 4대강 문제, 막 문재인한테 한참 정신 팔려있는 사람들인데, 너네가 청문회 거부하는 바람에, 그래, 이낙연 청문회 해? 그러고 다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치? 너네가 잘못한 거야. 아유, 미국에서 칼 갈고 있는 발정주 오빠가 얼마나 황당하겠니? 그냥 조용히 그냥 묻어갔어야 돼, 이거. 그냥 이슈도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묻어갔어야 니네들이 상처를 제일 덜 받는데, 괜히 쓸데없이 막 보이콧 한다 그러니까, 문재인 또 이렇게 지지자들이, 뭐 임마? 감히 우리 문재인이, 지명한 이낙연이를 거부해?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다 달라붙어갖고 너네 좀 시상 털고 있는 거 아니야. 왜 그랬어? 나한테 물어보지. 그럼 내가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을 텐데. 아유, 내가 그냥 이 팀 저 팀에 해주고 싶은 조언은 많은데 나한테 묻지를 않아? 아유, 좌우지간 요즘에 내가 보면서 참 안 됐다 싶어. 나나 니들이나 뭐 심정이 같지. 이게 참 이명박 박근혜 때는 정권 까는 게 진짜 멋있었거든. 근데 이제 문재인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까면 깔수록 추저분해지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칡을 개발하자고. 칡즙 팔아요. 이렇게 뭔가 다른 먹고 살 거리를 찾아야 돼. 나는 어떻게 먹방이라도 해볼까 하는데 니들은 뭐 할고 살 거냐. 아유, 안 됐어라. 자, 좌우지간 괜히 쓸데없이 이목을 집중시켜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자, 이낙연 청문회 자료 부실 공세에 여당이 황교안보다 많이 냈다. 그거 거봐. 너네 또 막 이낙연이가 청문회 자료를 부실하게 내서 또 보이콧한다 그랬잖아. 이게 뭔 말이냐? 쟤네가 이낙연이 자기네들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다 안 냈다. 그러면서 보이콧을 하겠다 그랬어. 근데 황교안보다 많이 냈어. 황교안은 70몇 프로 냈다며. 근데 이낙연은 80몇 프로를 냈어. 근데 막 보이콧 한다고 떠들어가지고 또 황교안이가 몇 프로 냈는지 또 다 털린 거 아니야. 이완구는 50%였다며. 이완구는 50인가 뭐 몇 프로 내고, 황교안이는 70몇 프로 내고, 그때 막 너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또 설레발 쳐준 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네 선배들이 참 나쁜 놈들이야. 지네가 옛날에 이완구 막 감싸고, 황교안 감싸고 그 짓거리를 해놓은 게 있어서 지네들이 싸놓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지들이 싸놓은 똥이 있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낙연이한테 한마디만 하면 네가 과거에 했단 말이다. 이러면서 또 다 또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의 과거 때문에 못 나오고 그래서 니네들 내보낸 거야. 근데 너네가 또 이게 또 원칙대로 한답시고 또 100% 자료 요구했구나. 이완구는 60몇 프로, 50몇 프로, 황교안은 70몇 프로 했다는데 이낙연이 82% 했다고 자료 제출률이 낮다고 그런 말을 왜 했어? 검색이라도 좀 해보지. 아유, 내가 진짜 적에 적은 동지라고. 너도 까기 힘들고 나도 까기 힘들고 왠지 내가 니네들 참 도와주고 싶다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만 보니까 너네 참 안 됐어. 그 뭐 자료 제출률이 떨어진다고 그거 왜 시비를 걸고 그래. 그러니까 괜히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너네 선배들이 참 나쁜 놈들이야. 자유한국당의 그 재선 의원 이상들 그 새끼들한테 가서 하이퍼 부어. 니네 똥팩을 딱 걷어가지고 확 집어던져. 나쁜 놈 새끼들. 니네가 무슨 죄냐 무식한 거 빼놓고. 그지? 아유,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 고생이 많아요. 단지 무식하다는 죄로 이렇게 까이고 말이야. 내 동지의식을 느껴. 힘들래. 내일도 또 해야 된다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아 그래? 그냥 내일은 칭찬을 해. 내가 볼 때 너희들도 인기를 끌어야 다음에 어떻게 또 어디 가서 모핀이라도 하나 꽂을 거 아니야. 내일은 이낙연한테 괜히 들이대지 말고 그냥 뭐 이런 거 잘해라 저런 거 잘해라 그러고 그냥 대충 넘어가. 그럼 뭐 혹시 알아 의원들이 아이고 국민들이 어메 착해졌네 하루 만에 착해졌네 개과천선했네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해서 한 줄이라도 써주면 그게 또 나중에 도움되지 않겠어? 아니 뭐 너네가 싫다 그러면 내가 굳이 강연 안 하는데 너네도 이제 정치 계속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거지. 요즘 사는 게 그래. 나는 이제 시사 방송을 해야 되니까 까긴 까야 되는데 너네는 시사 방송인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이렇게 딱 이낙연 도와주고 뭐 문재인 도와주고 그러면 여야 협치했다 이러면서 칭찬받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그 미움의 도끼가 지금 잔뜩 독올라 있는데 그 박근혜 이명박이 때문에 지금 쌓인 독 너네가 협조를 잘하면 혹시 알아? 국민들이 좋게 봐줄지?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하여튼 니네가 뭐 내 말을 들을 것 같진 않아. 근데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자면 그런 거지. 아휴 얼마나 힘들어 그래. 문재인 까고 이낙연 까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야. 그지? 아휴 어쩔까.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나오는 뉴스들이 뭐 이낙연의 비리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맨 청문위원들 까인 얘기만 나오고 있어.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청문회 처음 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걸 왜 괜히 보이콧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왜 했어 그래. 아우 안 됐네 그냥 짠해. 아유 그냥 바카스라도 한 병씩 사주고 싶어. 내가 칙칙하라고 돈 벌면 바카스 한 병씩 돌릴게. 기운들래.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우리 아프리카는 이제 그런 내공이 있다라는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가 아침에 또 할 게 있었는데, 뭔지 까먹었다. 나는 이제 이낙연에 대해서 사실 내심 기대를 했어. 막 어저께 보이콧 한다고 그러고 그러길래. 사실 오늘 내가 이제 방송 준비를 특별히 안 하고, 그래, 자유한국당에서 뭔가 하나는 터뜨리겠지. 그럼 내가 그걸로 존나리 까리라. 그럴 거면 왜 청문회를 하고 그래. 김무성 얘기나 할까? 야, 김무성? 김무성 얘기하기 전에 하태경 얘기 먼저 해? 아니, 요즘에는 뉴스가 없어. 어디 문재인 까는 기사가 나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려도 그냥 기사가 없어. 예. 지난번에 막 임종석이더러 주사파라고 막 그랬는데 하태경이 임종석 주사파 아니래. 종북몰이 하지 말래. 근거 없는 종북몰이 하는 수구보수 사라져야 얘도 공감을 하나보다. 그지? 짠함을 느끼나봐. 야당은 대통령 성공을 위해 견제해야 된다. 뭐 이제 이 하태경이도 참 입장이 곤란하겠지. 아이가 우리가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하태경이나 나나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야. 나는 까야 되는데 깔 것이 없고 하태경이가 오죽하면 저기 문재인 성공을 위해서 협조하라고 그러겠어. 임종석 저 주사파 아니라고 자꾸 종북파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도 민망한 거지. 뭐 3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때문에 지금 계속 이제 임종석이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까 부끄럽잖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예. 야, 그리고 이제 우리 하태경은 그냥 이렇게 좀 넘어가주고, 애가 그 임종석 들었지 얘들아? 임종석 주사파 얘기. 그 자꾸 하면 니네가 더 민망해져.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괜히 그거 이게 막 입에 올리고 그거를 자꾸 강조하고 그러면 하태경이 또 얼마나 민망하겠어. 하태경만 그런가? 뉴라이트 출신들은 다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지. 자꾸 그 임종석이 들어 주사파다 그러면 새누리당 안에 있는 뉴라이트 명단 다 까지고 그냥 내가 볼 때 니네들도 그냥 조용히 넘어가. 괜히 그 물고 늘어지면 너네들 더 비참해진다니까. 이거 지금 저기 이낙연 청문회 한 애들 봐봐. 조용히 넘어갔으면 되는데 그 괜히 보이콧 한다고 기자회견 하는 바람에 지금 얼굴 앉아갖고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괜히 뭐 주사파 어쩌고 막 그러면서 그 상황 어렵게 만들지 말고 그래도 너네가 이제 이 역사적으로 그 사람 대접받고 살려면 상식에 준해서 행동을 해. 뭐 나는 어쩔 수 없이 문과의 길을 가야 되지만 너네들은 뭐 꼭 문재인을 까야 되는 시사방송인도 아니잖아.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집중들 해. 우리 우리 김무성 얘기로 가자. 어메 우리 김무성이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가방을 잘 날리는지. 노룩 패스가 뭐야? 안 보고 저기 패스했다 뭐 이거예요? 아휴 참. 내가 볼 때는 김무성 이 뉴스나 이런 거는 동영상이 없나 봐? 원본 보기. 동영상 원본 보기가 안 되나? 그 동영상은 없어요?
대한민국 상전이냐, 해외에서도 화제가 된 김무성 노룩패스. 이게 뭐냐면 이제 갑자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입국장이잖아요. 문이 열리면서 노란 연두색 가방 하나가 쫙 미끄러져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이제 보좌관이 후딱 가서 이제 잡고 그 뒤에 김무성이가 다 안 보고 걸어 나온 장면이죠. 자유한국당이 내가 요즘에 보면 이건갑다. 인간들. 예. 아니 이 네티즌들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CSI도 아니고 이거 봐봐. 잠깐만. 뭔 얘기냐. 이게 손에 딱 묻어있는 장면 또 찍은 거야. 이렇게 독한 인간들 진짜. 그냥 너무하는 거 아니니? 김무성이 무슨 죄야. 참 독한 인간들. 그 손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또 그걸 딱 캡처를 해가지고 또 따로 올려놓고. 인간들 참 잔인해. 김무성이가 완전 개망신된 거 아니야. 근데 그 김무성이는 가만 보면 이게 좀 그 독특한 캐릭터야. 개 쪽팔리는 걸 낙으로 여기나 봐. 근데 진지하게 지난번에도 왜 그 도장 들고 튀어가지고 막 강가에서 바람 맞고 사진 찍고 참 이상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좀 자학 개그? 이 자학 개그에 어떤 꿈이 있는 것 같아. 그 작년에 왜 작년 총선 때 도장 갖고 튀어가지고 무슨 뭐 무성이 나르샤 막 이래가지고 도장 갖고 날랐다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도장 갖고 날라갖고 영도다리에서 막 바람 맞고 서 있고 이것도 영상으로 또 그걸 쥐들이 또 뿌린 거 아니야. 나는 그 홍보팀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거 김무성 이것도 나는 다분히 의도적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좌우지간이 김무성 캐릭터가 아주 독특해. 그니까 이제 뭐라 그러나 욕먹음으로 어떤 그 오르가즘을 느끼는 뭐 그런 스타일인가 봐. 욕먹어야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 일부러 막 달려가서 욕먹는 스타일? 쫓아가서 쥐어 맞아야 되는 그런 스타일. 이 김무성이가 가만 보면 그래. 옛날 내가 김무성을 처음 본 게 언제였냐면 원래 김무성이가 친박이었어. 2008년 초에 2008년 초에 김무성이가 친박이었어. 근데 근데 이 친박 김무성이가 이명박한테 한판 묻자 이런 거야. 그래갖고 이제 기자들이 전부 다 기대를 하면서 그 기자회견을, 그 국회 발언을 기다렸네? 근데 얘가 이명박을 빨아주는 거야, 2008년에. 그래갖고 그때 박근혜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잖아. 그때부터 김무성은 일관되게 10년 동안 욕먹는 캐릭터였어.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냐면 왜 되게 있어 보이는 거야. 막 자기가 특히 또 얘네 댓글 부대에서 뭐 장수의 기계가 보인다는 등치가 크대. 김무성이가 키가 크대요. 뭐 장수의 기계가 보인다는 둥 뭐 이러면서 막 띄워놓는 거야. 뭐 엄청 막 등치를 키우고 막 뭔가 이렇게 그 보스 이런 것처럼 막 홍보를 했는데 하는 짓은 왜 그래 등치에 안 맞게. 하는 짓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면서